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수산 강국임에도 정작 우리 생활에 필요한 수산물에 대한 실용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더 반가운 책입니다. 우리 식탁 위 수산물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생선 바이블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대한민국 최초의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지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저도 참 앞으로 이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조금은 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감이 설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요. 와, 김동성님, 북카페 100만 유튜버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박. 섭외력 무엇? 북카페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좀 얼떨떨했었어요. 얼떨떨? 왜냐하면 네. 제가 사실 책이랑은 그렇게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인데 오. 정작 제가 책을 쓰면서도 네. 제가 스스로 그거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제가 평소에 책을 읽을 시간도 많이 없고 아. 주로 이제 생선 관련, 수산물 관련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북카페에서 책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제가 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도 지금 살짝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지금 한 권 쓰신 게 아닌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9537님, 김치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늘 귀한 지식 나눠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한데 모아주시다니 생선 마니아들은 꼭꼭 소장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생선 바이블이라는 제목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생선 바이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수산 강국이고 네. 또 우리 국민이 오래전부터 수산물을 요새 뭐 1인당 1년에 먹는 수산물 섭취량이 50kg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야, 정말로 많이 먹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나라인데 그에 비해서 수산물 관련된 뭐 정보가 많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인터넷도 많이 발달했고 정보의 바다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는데 왜 수산물 얘기는 이 집 저 집 뭐 이쪽 지역 저쪽 지역에 가서 얘기 들었어도 뭐 서로 좀 말이 좀 다르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네. 어떤 게 좀 정확한 정보인지 이거를 조금 정리해주는 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집대성할 수 있는 스케일이 조금 큰 그런 실용서가 좀 저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죠. 정말 현대판 자산어보라고 예. 할 수 있는 생선 바이블인데요. 쓰시는 동안 기간도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겠다고 계약을 하고 네. 지금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동안은 제가 집필에 손을 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저한테 보통 이렇게 집대성하는 책들은요. 어떤 교수진들이 공동 집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야 할 책의 스케일을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자료도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또 동시에 했던 것이 유튜브 활동입니다. 그렇죠.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정말로 많고 다양한 수산물들을 이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료를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디 지방 갔을 때, 시장 갔을 때도 모으기 시작했고 또 10여 년 전부터 이제 시장대 다니면서 상인들이랑 선장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 네. 거기서 또 인터넷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챗 GPT는 모르는 얘기들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으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과정 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선별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선별하고 또 이렇게 직접 쓰시고 하는 이 책 작업과 유튜브 또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유튜브 세계와는 좀 비슷한 듯 다른 듯 하잖아요.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컨텐츠를 기획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유튜브 컨텐츠는 그래도 수산물 마니아도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도 있지만 아무래도 레귤러 소비자층이죠. 네. 수산물을 이제 드시기만 할 줄 알지 잘 모르고 드셨던 분들, 뭐 미식가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 밥상에 올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금 라이트한 유저분들까지 두루두루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적인 요소, 네. 대중적인 주제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것이 또 조금은 조회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매니악한 것보다는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은 그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쵸. 그런 유튜브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저는 책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두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거네요. 한쪽 그렇죠. 한쪽 다 이렇게 틈새를 메우면서. 예. 그쵸. 자, 지금 권연수님이요. 입질의 추억님 유튜브에서 수산물 드시는 거 보고 군침 참 많이 흘렸는데 북카페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최준호님은 와 해산물 볼 줄 모르지만 영상 빠져들듯 보게 되어 소주 땡기는 방송 구독자입니다 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 그렇게 많은 110만 구독자가 있는데도 지금도 신기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유튜브 콘텐츠를 할 때 네. 성공의 판가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재밌어야 되고 아, 하나는 유익해야 돼요. 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이에요? 선택은 재미 아니면 아니고 유익?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 금상첨화고. 그러지 못하면 네.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그래야 유튜브는 성공하는데 그쵸. 이게 말이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촬영하고 편집을 네. 하고 딱 보면 전 제 영상이 재밌다고 전 1도 생각이 안 들어서 물론 제가 하는 거니까 너무 익숙한 세계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익숙할 수는 있겠다. 네. 정보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재미적인 요소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재미로 볼 수 있는 영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제가 먹을 때 같이 감정이입해서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니까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임명수님, 북카페 통해서 또 다른 지식 얻어가네요. 생선, 구이, 조림, 회. 먹는 것만 좋아했지 돌이켜보니 지식이 전혀 없네요. 귀 쫑긋 잘 듣고 책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1년에 1인당 50kg 정도의 그 수산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먹긴 먹었는데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잘 몰랐던 많은 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마 이 생선 바이블을 내 삶에 들여놓게 되실 겁니다. 들여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생선들의 이름을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것도 계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뒤에 또 보면은 페이지로 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아, 찾아보고 싶은 수산물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5230님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에는 황복도 있나요? 황복. 지금 버킷리스트 중 하나래요. 수동파가 죽음과 맞바꿀 맛이라면 황복철만 되면 관복을 벗어 던졌다던 너무 비싸요 하셨는데 황복 있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복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책에 있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선들 중에서 겨울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저희 지식을 좀 정비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해산물과 수산물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수산물은 물수자 말 그대로 뭐 민물 바다 할 것 없이 물에서 나는 모든 것을 통칭한 말이고요. 네. 해산물은 바다해 바다에서 나는 것만으로 따집니다. 해산물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바닷속 물고기들에게 겨울 어떤 계절일까? 춥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바닷물고기 중에 한 7, 80%는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산란을 위해서 지방과 영양, 살을 찌우는 시기. 아, 그리고 동시에 월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추운 바다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따뜻한 수온을 찾아 그쵸.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월동을 나고 먹잇감을 많이 먹으면서 살을 찌우는 그 제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네. 겨울이 제철인 생선이 되게 많은 거죠. 겨울이 제철인 생선이. 그렇죠. 봄에 알을 낳는 애들은 대부분 네. 그 알을 찌우는 과정인 겨울이 제철이고 가을 예를 들어서 민어 같은 경우는 가을에 산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민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생선의 삶을 알게 되는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겨울이 제철인 수산물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이란 말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네. 제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혼용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있잖아요. 주산지 가면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도다리 같은 경우는 봄 도다리, 이런 가을 전어. 네. 근데 사실 이게 봄에 맛있어서 제철인 경우도 있지만 네. 봄에 많이 잡히니까
산지 시장에서는 많이 또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만큼 SNS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제철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더러 아, 있습니다. 마케팅상 제철인 예. 경우도. 그렇죠. 한 네. 예로 봄 도다리가 그런데 네. 봄에 도다리가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도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철이죠. 12에서 1월 사이에 알을 낳아요. 그럼 알을 낳게 되면 배가 홀쭉하잖아요. 그쵸. 영양 성분이 알을 통해서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얘들은 살집이 이게 풍만하지도 않고 아, 지방기도 좀 빠져 있고 네. 그러면은 맛이 없어야 되는데 네. 봄 도다리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봄 도다리가 맛있다는 것은 산란에 참여를 하지 않은 어린 도다리들. 그래서 얘네들은 살집이 여전히 탄탄하고 네. 또 어리니까 뼈도 조금 덜 까슬까슬하고 그쵸. 그래서 뼈째 썰어 먹는 일명 새꼬시 문화가 발달한 것이고 아, 큰 도다리, 네. 어른 도다리는 알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회로 먹으면 맛이 좀 떨어져요. 음. 그래서 발달한 것이 봄에 나는 햇쑥이랑 같이 끓인 도다리 쑥국이 발달한 것이고 아, 그래서 많이 잡히니까 많이 소진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제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철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아, 이 책 겨울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생선들 중에서 저는 감성돔, 이 정말 많이 들어보고 또 낚시꾼들의 로망이라고도 하는데 왜 로망인가요? 이게 감성돔이 굉장히 이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네. 철갑을 두른 그 모습이 직접 잡아 올리면요. 이게 괜히 바다의 왕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집니다. 왕관 쓴 것 같은 느낌. 예,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또 맛도 엄청나게 좋고 네. 그래서 이 바다 낚시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잡아보고 싶은 그런 꿈의 어종인데 이거를 잡으려면은 장비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배 타고 뭐 방파제도 잡을 수 있지만 네. 조금이라도 큰 걸 잡으려면 배 타고 또 멀리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조금 환경이 열악한 그런 척박한 곳에서 잡히는 그런 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감성돔. 근데 여기 이 책의 또 재미난 부분이 정말 이렇게 각도별로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또 직접 들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냥 그 생선 사진도 있고 하는데 감성돔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 지느러미부터 그 비늘인 거죠. 그렇죠. 그 솟아있는 엄청나게 와 이거 직접 만지면 무슨 느낌일까가 궁금해질 정도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돔 종류가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사실 잡다가 손부상을 많이 입어요. 어, 이게 낚시를 해서 딱 올리잖아요. 네. 고기가 팔딱팔딱 뛰지가 않습니다. 어, 정말로 스트레스 안 받고 싱싱하게 잘 자란 고기들은요. 네. 물 밖에 꺼냈을 때 숨만 뻐끔뻐끔 쉬고 얌전히 있어요. 음.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딱 드는데 그 순간 탁 펄떡이면서 가시에 탁 찔립니다. 아, 그래서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되고 돔이라는 의미가 네. 뭐 그 야구장의 돔구장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날카로운 가시의 옛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시가 있는 생선에 대부분 돔자가 많이 붙었고 네. 요즘에는 이 돔이라는 의미가 조금 뭔가 우럭 광어보다는 조금 돈을 좀 많이 줘서 먹어야 하는 고급 어종 같은 그런 인식이 좀 있죠. 맞아요. 비싼 느낌. 예. 고급 어종. 실제로도 감성돔이 겨울에는 많이 비싸집니다. 야, 그렇군요. 이 감성돔에 대해서 쓰신 부분 보니까 이 생태가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성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살다가 선택하는 느낌. 선택이 맞나요? 근데 어쨌거나 선택하는 느낌? 수컷, 암컷 사이를?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성별이 나뉘는지는 정확히 연구된 게 없는데 네. 일단 태어나서부터 몸 길이가 35cm까지는 자웅 동체, 네. 약간 암수 같이 아니 자웅 동체가 자웅 이체죠. 암수가 나뉘는데 대부분 수컷이었다가 이제 한 40cm 정도 크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일부는 암컷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수컷이 되는데 그 성비가 암컷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짝짓기를 하게 되고 그런 순환으로 이어가게 되죠. 근데 암컷이 엄청나게 큽니다. 60cm가 네. 넘어가고 네. 수컷은 조금 덜 자라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낚시꾼들의 로망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자 감성돔 이거 보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이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거가 양식과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자연산과 뭐 이런 차이들도 저는 좀 막연하게 무조건 자연산이 좋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생선들의 얘기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횟감의 90% 이상은 다 양식이고요. 양식도 나누면 육상의 양식이 있고 네.
축양이라고 해서 해상 가두리에다가 기르는 게 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자연 환경에 가깝도록 기르는 것이 이제 축양이라고 보면 되겠고 어, 이게 또 완전 양식이 치어 때부터 배양을 해서 네. 뭐 기르는 게 있다면 축양은 요새 이제 방어 많이 먹잖아요. 그쵸. 이게 또 축양이 많아진 게 자연산 방어를 잡아다가 해상 가두리에 놓고 뭐 고등어, 정어리 같은 거 먹여가면서 살집을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방어를 파는 것보다는 몸집을 크게 키워서 파는 게 제값을 받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축양이고 그리고 또 자연산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어 얘기하셨지만 방어 같은 경우도 그 여기 보면 그 충, 방어의 그 네. 기생충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어 사상충이죠. 사상충. 그 문제가 자연산에게 항상 붙는데 양식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이 없어서 오히려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보통 대부분의 기생충은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보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산의 물고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이제 내장에 있기 때문에 네. 내장 어차피 우리가 내장을 생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기생충은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어 사상충은 처음부터 근육에서 기생하는 애라서 이거는 회를 뜨는 과정에서 자주 발견이 되고 일단 발견이 되면 그 충 자체는 우리한테 무해한데 네. 그 충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방어 피를 먹고 산 그 고름이라든지 배설물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와 엄청나게 많은 사료 도려내야 되니까 손실이 크죠. 그쵸. 근데 양식은 사료를 먹고 키우니까 이게 먹이 사슬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이 근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업자들은 양식을 많이 선호하죠. 그렇군요. 이런 세계를 아무튼 이 책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북카페 한 어깨쯤 된 것 같습니다. 2부에 여기서 우리 북카페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인 거죠.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고등어, 갈치와 함께 국민 생선 반열에 올랐던 생선인데요. 무분별한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010년경부터는 거의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예로부터 제사와 혼례 등 간호 산재에 없어서는 안 돼 귀한 생선으로 여겼고 북어, 노가리, 코다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 지금 예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우리 관혼상제에 없으면 안 될 귀한 생선이었고 북어, 노가리, 코다리 등등등 여기 이름이 쫙 있는데 처음 보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네. 뭐 동지태 이런 것들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도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 생선의 본명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주실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한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생선에? 이 생선을 어. 산채로 잡아오면 한 마리당 50만 원을 주겠다. 산채로 잡아오면 50만 원 한 마리당. 그만큼 이 생선을 우리 바다에서 부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네.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은 거의 우리 바다에서는 멸종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생선의 자원을 살리려고 노력 중인 그런 생선입니다. 네, 아실까요? 카페인님들 정답 아시면 우리 창의적인 오답도 환영하는 거 아시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반디 앱으로 무료로 지금 정답 혹은 오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민 작가님이 생선들을 위해서 선곡해 오셨다고 생선을 위한 선곡을 해오셨어요. 네. 사실 생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제 취향이 많이 묻어나는 생선은 선곡입니다. 생선을 위한 선곡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인디 밴드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밴드였고, 예, 이거는 이제 라이너스 담요의 담요송이라는 음악입니다. 라이너스 담요의 담요송이라는 곡, 이 곡부터 먼저 그럼 들어볼까요? 예. 네, 듣고 오겠습니다. 윤거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생선에 관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걸 담아낸 책입니다. 북커스에서 펴낸 생선 바이블을 들고 입질의 추억 김지민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나라님이 생선을 사랑하게 되신 시작점이 어디였을지 궁금해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읽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지민 작가님 낭독으로 그 지점 듣고 갈게요.
첫 직장을 얻고 8년간 다니다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 어류 칼럼니스트란 이름을 단 작가였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마감에 쫓긴 취재가 아닌 자아 실현을 위한 취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역 상인들은 물론 선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수산물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체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첫 번째, 이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한 어종을 두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과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두 번째, 한국인의 1년 수산물 소비량이 1인 50kg이 넘을 만큼 수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듯한 수산물 실용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 세 번째,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수산물 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실무와 괴리감이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몇몇 학자들이 일궈낸 어류도감과 학술지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의 노고로 한국의 수산학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도감과 백과사전에서 명시되고 있는 어류의 명칭, 형태적 특징, 서식지와 생태에 관한 서술은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묘사일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물을 다루는 수산물의 근본적인 이해를 생활 정보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원물을 취급하고 다뤄야 할 업장과 식탁에 올리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종류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민 작가님 목소리로 생선 바이블 가운데 머릿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8년간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작한 어류 칼럼니스트 생활.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와서 지금은 딱 입질의 추억하면 모두가 이렇게 아는 그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좀 예견하셨나요? 어떤 이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계기가 일단은 직장 생활에 대한, 그때 이제 월급쟁이였으니까요. 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고, 어, 뭔가 제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좀 발견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네. 시작했던 것이, 원래는 그 당시에는 파워블로그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네. 뭐 글을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라기보다는 일단 전업블로그 형태로 시작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것이 지금 이제 와이프와 같이 다녔던 낚시 이야기, 조행기죠. 네. 이게 보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직접 낚시한 것 같다라는 좀 생동감 있게 글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싶은 낚시를 마음껏 하면서 낚시 이야기를 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산을 주로 낚아서 네. 먹게 되는데, 인터넷에서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라든지 어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들, 선장님들이나 어부들이 얘기했던 거랑은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어느 쪽이든 다 들어보고, 네. 이거를 제 선에서 한번 취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한 예로 또 숭어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겨울철에 한창 제철인데, 네. 이게 또 지역 어민들에 따라서는 되게 맛이 없어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취급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동해안에 가면은 숭어가 이렇게 취급되고, 서해나 남해상 가면 또 이게 취급되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같은 네. 어종을 두고 부르는 이름도 다른데 이용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고, 그럼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네. 우리나라 그렇게 큰 규모의 네. 그 국가도 아닌데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 여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는- 가장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낚시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한 지역, 예를 들어서 네. 거제도로 낚시를 갔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한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포인트에 나오는 어종이 다르더라고요. 10m 차이로? 예, 그거는 이제 물속 환경에 따라서 네. 어종마다 선호하는 그런 뭐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 하물며 거제도 옆에 통영, 옆에 여수, 옆에 네. 고흥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남해안이라는 카테고리지만 여기서 나는 어종들이 다 다르고 심지어 시기별로도 다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어지럽게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를 정리를 쉽진 않겠지만 네. 제가 여기저기 다녀서 또 들은 것들 제가 채택했던 것을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정리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고 먼저는 블로그나 기사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꾸준히 성실하게 생동감 있게 쓰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정비해 주신 거예요. 그 차곡차곡 이렇게 다시 바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은 뭐 아까 우리 카페인 류수련님 글 보니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야외 방송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수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지 이런 데 가면 지금은 모두가 너무나 환영하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개중에는 제가 너무 또 가격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하고 이 상인분들이 좀 싫어하는 네. 그런 정보들 너무 디테일하게 소비자가 아. 여기까지 알아야 돼. 예, 뭐 이런 것도 또 노량진 가면 노량진이 아니라 시장의 일부 상인들의 얘기지만 네. 또 뭐 좀 바가지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니까 조금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약간 긴장하는.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로 먼저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오지는 않고요. 아. 주로는 이제 팬입니다 하면서 네. 건네오시는 상인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 숭어 얘기도 살짝 하셨었는데 저 이 책에서 숭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숭어가 아니 뭐 참숭어라고 계속 부르는 것도 지역마다 다른 것도 좀 재밌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숭어가 점프하는 거 네. 그게 너무 재밌던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숭어가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네. 점프하는 거를 좀 곧잘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숭어 낚시하러 갔는데 네. 수면에 숭어가 막 반짝반짝 점프를 하는 애들은 낚시로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인생의 어떤 은유처럼 느껴졌어요. 왜 잡을 수 없는 거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점프하는 숭어는 먹이 활동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배가 불러서 기분 좋으니까 점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숭어가 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왔는데 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딕슨 호지라는 생물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네. 숭어는 그 아가미 안쪽 목구멍에 공기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이제 숭어의 호흡을 돕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산소가 부족할 때는 수면으로 얼굴을 내밀고 호흡하거나 실제로 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뻐끔뻐끔 하기도 합니다. 물 밖으로 뛰어오르면서 이 숭어가 뛰는 이유를 수중의 산소 결핍과 연관을 지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산소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용존 산소량에 숭어가 되게 민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점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오우노코반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방파제 같은 데 가면은 갯강구라고 바퀴벌레 닮은 거 있죠. 알죠. 예, 그렇게 생긴 벌레들이 보통 숭어같이 유형 능력이 좀 느린 생선에 비늘이나 뭐 지느러미에 탁 붙어서 체액을 빨아먹는 그런 네. 애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떨쳐내려고 힘차게 뛰어올랐다가 수면에 팍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수면에 이제 점프하는 모든 숭어가 다 이런 벌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두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직 미스터리한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왜 숭어가 수면 위로 날아오르는가는 확실한 것은 수면 위로 날아오르는 그 점프하는 숭어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예. 거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이에도 관심이 없다. 맞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동일님이 참숭어 얘기하시면서 그럼 가짜 숭어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가짜 숭어는 없는데 우리나라 표준명으로 가숭어라는 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숭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만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숭어 아니면 가숭어. 근데 이 가숭어가 가라는 말이 약간 가짜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네. 시장에서 가숭어라고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거를 역으로 참숭어라고 해서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참과 거짓 이런 개념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건 다 참숭어로 불리는 거잖아요. 참숭어도 있고 숭어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역마다 어. 가장 많이 잡히는 숭어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자기네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숭어를 종류 불문하고 다 참자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건 간에 다 참숭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동일 님이 이 질문 주시면서 송어와 숭어의 차이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핫한 것이 네. 그 강원도 평창 가면은 송어 얼음 축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송어라는 것은 그 민물에 사는 물고기가 되겠고 숭어는 바닷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제가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어떤 생선과 그 통역이 뭐 제공돼가지고 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생선과 한 6시간 동안 1대1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입술의 추억 김지민 작가님은 어떤 생선과 6시간 토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안 그래도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생선한테. 네, 생선한테 누가 나랑 얘기하고 싶은지? 예. 이게 사실은 학계에서도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은 논란인데 네. 그게 뭐냐면 야, 니네들도 고통을 느끼냐. 생선이 고통을 어느 정도 느낄 것인가 그 부분. 사실 낚시를 오랫동안 하면서 바늘에 막 낀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늘을 뺀 자리는 상처가 날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횟집에서 수많은 생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고통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통각이 있다 없다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선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었다. 특별히 콕 집어서 어떤 생선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나요? 모든 생선 다? 거의 횟감으로 사용되는 생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송어 얼음 축제 네. 사람들이 많이 잡는데 맞아요. 이 송어가 굉장히 찬물에 사는 물고기예요. 근데 사람의 손 체온이 36점 몇 도잖아요. 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송어가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워낙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손도 굉장히 뜨거운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고통을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만약에 생선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숭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숭어를 북카페에 모셔가지고 왜 뛰어오르는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김지민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곡 가지고 오셨나요? 예, 두 번째 선곡은 뉴진스의 Cool With You입니다. 와,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요? 사실 제가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잘 듣지는 않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그룹인데 네. 요즘 아이돌답지 않게 음악이 굉장히 성숙하고 멜로디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되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그 몽환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와, 푹 빠지신 거네요, 뉴진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요즘에 조금 듣고 있습니다. 네, 그 곡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생선 바이브를 품고 오신 김지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지민 작가님이 어깨 퀴즈 내주셨고요. 정답, 오답 다양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 추첨해서 선물 나갈 텐데요. 북커스에서 나온 입질의 추억 김지민 작가님의 책 자필 사인과 함께 북카페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지 정하셨나요? 예, 정했습니다. 어떤 것을? 조금 복잡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낚시를 12여 년 동안 즐기면서 또 제 와이프랑 같이 많이 네. 여기저기 전국의 섬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낚시할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은 입질을 딱 물고기를 걸어서 입질 받는 순간이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가장 설레게 만든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가 뜨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 순간. 와. 그 순간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렘이 이제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더라고요. 와. 그 고기를 낚고 아니고의 여부 상관없이 그 낚싯대를 처음에. 들이우고. 예. 어떻게 보면은 본식을 위한 여흥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더
저한테는 기대감이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느낌. 그래서 그 순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거의 풍경화 그렇- 수준인데 지금 예, 오늘. 아, 그렇게? 맞습니다. 와, 대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카페인 분들 많은 참여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기대하세요. 2546님, 저는 원래 5코스 안내소 앞에서 펜션 운영하면서 제주살이 하고 있는 카페인인데요. 저희 펜션 앞에 남원 포구가 있는데 숭어가 수백 마리가 뛰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였군요. 하셨어요. 이런 풍경 앞에 계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요. 그렇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동수님은 너튜브 알고리즘이 물고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내한테 혼나고 있으니 꾸준히 구독 중인데 책 나오셨다고 하니까 책방에 지금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저는 책 안에서 굉장히 우리 카페인님들이 아주 반가워할 그 생선도 발견했습니다. 좀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청새치의 생김새는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겼잖아요. 네, 뭔가. 이게 이 주둥이가 크게 길게 발달했고 네, 그 끝이 창끝처럼 좀 날카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새치 낚시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네, 그냥 점프를 했는데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그 코끝에 찔려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배 밑바닥을 찔러서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코가 정말 무슨 연장처럼 엄청 길어서 위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선입니다. 네, 이 청새치가 우리 카페인님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저에겐 약간 스타처럼 느껴지는 생선인데 정작 이 책에 보니까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2인자라고요. 청새치가. 이게 이제 횟감으로서는 네. 보통 참치집 가면은 뭐 참다랑어, 눈다랑어 이렇게 다랑어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좀 하얀 살, 약간 누런 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참치회라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새치류입니다. 근데 이 새치류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가장 인기 있는 새치류라고 한다면 황새치. 황새치가 더 인기 있는 거군요. 예, 황새치 특히 뱃살 네. 이거를 이제 뭐 일식에서는 메카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횟감이고요. 사실 청새치도 황새치 못지않게 고급 버전이고 네. 산지 그러니까 뭐 열대 지방이 되겠죠. 네. 그쪽에서 회로 바로 썰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냉동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가공하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손님상에 오를 때는 이 황새치보다 맛이 못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 많은 카페인님들이 방학 맞이한 또 아이들과 함께 북카페를 듣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아이들 아니어도 저 생선 투어, 생선 찾아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콜로라고 하더라도요. 예. 생선 투어 저희 좀 코스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저희 딸과 함께 네. 다녔던 코스가 있었는데 사실 겨울에는 이 바다와 관련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북소풍이 매섭고 춥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에 안전하게 가기 위한 곳이라면은 그나마 따뜻한 제주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제주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 아쿠아리움도 구경하고 잠수함 투어도 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백미라고 생각되는 곳은 네. 전통시장이요? 재래시장이죠. 거기 제주도 가면 이제 오일장도 있고요. 그렇죠. 뭐 서귀포 쪽에는 올레시장, 제주시에는 동문시장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하고 또 지금 숭어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밀치라고 참숭어라고 하는 이 숭어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뭐 반찬감이 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옥돔이라든지 네. 선물용 옥돔도 좋고요. 이게 반건조된 생선 사가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반건조된 생선. 그럼 만약에 딸과 아이와 함께 가면 그 수산시장 들어가서 그냥 훅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저거 이름 뭘까? 뭐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입구 쪽에는 또 호객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냥 그런 호객행위 들어오면
그냥 좀 무시하고 어. 예, 직진만 합니다. 직진을 일단 예. 해요? 쭉 예. 들어가요? 그러면 시장은 희한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호객행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 안쪽으로 갈수록. 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보면은 상인분들 이렇게 표정을 한번 보면은 네. 손님들이 구경을 해도 본체 많지 않은 상인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조금 편하게 구경할 수 있죠. 아,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조금 더 구경을 하신다는 거죠. 아, 이거 팁이네요. 왜냐하면 네. 이제 가면은 상인분들이 말을 걸어와요. 그쵸. 뭐 찾냐, 몇 명이서 드시게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러면 저희 잠깐 뭐 좀 구경 좀 하고 아직 일행이 안 와서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 구경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고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편히 둘러보시라고 보통은 아. 얘기하세요. 와, 이런 건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산시장에 가서 거기서 뭐 반건조 생선도 좀 사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집에서 내가 상황상 어디 가서 직접 보고 고르지 못하는데 온라인몰로 요즘에 또 수산물 구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게 있다면. 사실은 2030 세대 분들은 온라인을 더 많이 선호하십니다. 아무래도 시장 가면은 호객행위 때문에 부담도 있고 네. 또 감정 노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노동까지. 네. 네. 그래서 마트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 편한데 어. 이게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산지직송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한 건 또 아닙니다. 아. 예,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아무래도 싱싱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업체에 따라서 복불복이에요. 잘못 배송이 오거나 네. 조금 상한 게 오거나 내가 원하는 정량이 조금 미달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고를 때는 상품평. 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데서는 이거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별점, 아. 리뷰 수가 많은 네. 그러면 많이 배송을 해본 업체일수록 좀 그런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좋은 물건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라라고 예. 하시는 거죠. 이 책에 보니까 겨울철 수산물 중에서 또 이제 굴도 나오고 홍합도 나오고 이러는데, 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또 그 업장들에서도 더 그것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실려 있긴 한데, 네. 신선한 굴 먹고 싶을 때 예.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신선한 굴 일단 노로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피하고 싶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익혀 먹는 방법밖에 아, 없습니다. 익혀 먹는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뭐 세척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80도 이상의 1분 이상 가열했을 때 이 노로바이러스는 사멸하고요. 네. 냉동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익혀 드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생굴 좋아하는데 생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네.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굴을 드실 때 조금이라도 탈을 줄이는 방법. 네. 굴은 대부분 우리가 먹는 굴은 그 양식이라고 하는데 수화식이죠. 바다에다가 이제 매라놓고 이제 키우는데요. 네. 요거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작업자분들이 다 이렇게 굴을 까가지고 알굴로 만들어서 뭐 쇼핑몰이나 마트로 유통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통굴로 네. 껍데기 까지 않은 상태로 그쵸. 유통을 시킵니다. 어. 이렇게 유통시킨 굴들은 대부분 가열 조리용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다 조리해서 먹어야 되고 상품 이 포장을 보면은 조리용이라고 써 있어요. 오. 이런 거는 생식을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은 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용도가. 그렇죠. 생김새는 똑같은데 네. 그런데 생식용으로 나온 것은 주로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석화라고 하죠. 껍데기 채로 이렇게 쌓여서 이게 망으로 팔거나 네. 아니면 반각굴이라고 해서 껍데기의 한쪽을 탈각을 시킨 겁니다. 네. 먹기 좋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살아있는 굴이기 때문에 보통 보관 하루에서 이틀까지는 냉장고에서 보관할 네. 수 있고 요거는 생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보통 생식용은 생식용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네. 그냥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조리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무조건 조리용으로 드셔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프쉘, 네. 반각굴을 많이 사 드시는데 네. 이게 이제 까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굴은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죽고 나서도 하루 이틀까지 냉장고에서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드시기 전에 차가운 소금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 하프쉘은 한번 차가운 소금물에 헹궈라. 예, 이 굴 테두리 쪽이 까만데 네. 여기에 또 까만 불순물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물에 대고 가벼운 뭐 이렇게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털어서 씻은 다음에
물기를 털어서 드시면 되고 드실 네. 때는 꼭 레몬즙이랑 이제 와사비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 바이러스랑 아무 상관없이.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살균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맛도 좋기도 하지만.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으로 이 책 속에서 이제 고등어 지점을 살짝 읽었기 때문에 저녁 메뉴로 고등어를 드시겠다, 냉동실에 고등어 꺼내겠다라는 카페인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갑자기 지금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굴로 바뀐 분들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정답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퀴즈를 내주셨었죠. 황태, 짝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고등어 갈치와 함께 국민 생선 반열에 올랐던 바로 이 생선 이름. 바로 명태가 되겠습니다. 명태. 명태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명태가 옛 조상들이 네. 이 생물 그대로 먹기보다는 보관을 했다거나 건조를 했다거나 다양한 가공 형태로 이용을 했는데 네. 이 가공 형태에 따라서 맛이 제각각이고 음. 품질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다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분, 저도 살면서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뭐, 이게 코다리고 이게 다 이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책 보고서는 더 놀랐습니다. 아까 동지태 얘기도 했지만 몰랐던 이름이 더 많더라고요. 아까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이 친어 확보에 이제 주력하기 위해서 50만 원, 마리당 50만 원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는 거. 네. 지금은 이건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그 치어들을 양성을 해서 네.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명태들이 결국에는 북태평양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 한반도로 네. 내려와 잡혀야 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북카페에 나오셔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산물 전문가로서 이 생선으로부터 배우는 어떤 인생의 철학 같은 것이 있다면. 일단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네. 뭐든 적당한 게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생선에는 이 다른 생물에 없는 불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불에. 이 불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속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조용하게 유영할 수 있도록 해줘요. 또 물 밖에서는 잠시나마 공기 호흡을 돕기도 하고 네. 그런데 생선 중에는 불해가 없는 생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치 같은 네. 이런 애들은 불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해요. 물속을. 그러니까 아.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달리면서 물을 빨아들여야 산소호흡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물 밖에 나오면 바로 떨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성질이 급해서 죽는다기보다는 불해가 없고 호흡이 안 되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네 아빠들, 경주마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불해가 또 너무 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어 같은 경우는 불해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해가 또 별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불해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수압 차 때문에 감압이 안 돼서 올라오면 불해가 부풉니다. 그러면 다시 수조 속에 넣어놔도 얘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불해가 고장났기 때문에 네. 그 뒤집힌 상태에서는 호흡을 못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셨습니다. 벌써 저희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명태 정답 맞히신 분 8422님, 윤설아님, 5230님께 김지민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으로 입질의 추억 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주소 등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이거 제가 청소년기 때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바로 미스터 빅의 그린티드 60 마인드. 이 곡을 저희 청소년기의 추억을 함께 나눠주시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